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 저 사람들이 진짜 나와가지고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게 뉴스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전달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 때문에 저 뉴스를 만들고 또 저거를 전파하는 분들의 심리는 뭔가? 뉴스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메르스 그거를 퍼뜨리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홍카콜라를 봤는데요. 네. 그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하는 방송인지 알 수가 없는. 홍카콜라. 네. 그러면 콜라 마시고 하는 그 홍준표 씨가 한다는 그 방송이 홍카콜라. 네, 근데 그렇죠. 콜라 같지가 않고요. 아무래도 네. 네, 소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카세주. 홍카세주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꽤 많이 구독자 수가 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그걸 보는 그분들의 그런 심리가 뭔지가 궁금해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뉴스, 그리고 그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지도 말고 이 뉴스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를 분석을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냥 행복하고 건전하고 또 내 삶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더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황상민 TV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네. 팩트 체크라는 게 있기는 한데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팩트 체크라는 거가 마치 팩트가 있고 거짓이 있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이 논리로서 뉴스를 만들어내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누가 옳고 그르다 이 판단으로 생각하시는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어디 JTBC인가 팩트 체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들어보면 저게 지금 왜 저 팩트 체크를 하지? 어떤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하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이유로 팩트 체크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냥 모두 다 도둑놈이라는 이야기를 한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를 한가,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이라고 믿고 그러니 하고 넘어가라는 뜻인가, 더 헷갈리거든요. 그냥 그 뉴스가 오히려 더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무슨 신빙성? 그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생각하기 전에 네. 그냥 이러면 맞고 저러면 틀리다 하면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뭔가 네. 그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더 높여준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죠. 그게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그냥 그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딸은 진짜 KT에 아버지 백으로 들어갔냐?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좀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네.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면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냥 몇 번 언급하다가 싹 사라지면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뭐 아버지 백으로 취업을 한 거야, 아닌 거야? 취업을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맞습니다. 공공기관이었다며? 네. 그때가 참여정부 시기에 들어갔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네요. 옛날에 이 어디서는 이 각근을 고쳐 매지 말고 어디서는 버선을 어쩌라 말라 이런 거였는데, 그럼 그 자리가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야 될 만큼 상당히 좋은 자리였나 보죠. 그냥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런 업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홈페이지 업무 구축하는데 그럼 문중 씨가 아버지 백을 사용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KT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적어도 국회의원인 아버지 백을 써야 되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면 백이 있는 부모를 가졌으면 웬만큼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근데 그거 나빠요? 아버지 백도
최순실 딸 정유라고 그랬잖아요. 부모 부자 부모 만난 것도 지 잘난 건데 이대를 들어갔는데 최순실 빼기 들어간 거 맞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그게 문제가 뭐가 돼요? 흔히 있지만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뭐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 왜 거기에 왜 공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에도 예.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시대는 과거로 다 뽑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뭐 대부분이 80%는 음서제로 들어갔다고. 또.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친구가 사장인 회사에 들어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라는 게 대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1년에 몇십억씩 벌건데 그럼 내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지 공정한 건가요? 공정하다는 게 대체 뭘 이야기해요, 공정?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공정한 거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못 다녔고 옆에 있는 집은 학원비 보낼 돈이 있어가 학원을 다녔으면 그래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학원을 가지 말자. 전두환 시절에 우리 그랬어요. 사교육 금지 딱 그러니까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김성태나 이제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 아버지일 경우에 네, 그래 KT에 네. 취직했다가 근데 그걸 보통 낙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낙하산은 우리의 미풍양속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딱 잡으면 낙하산 공공기관에 다 그 정권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가고 또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관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데 왜 그거에 공공성을 이야기해요? 공정을 이야기해요? 몇만 개의 자리가 그렇게 정해진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없는데 왜 자식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 공정해야 된다고 믿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황심수 듣는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너가 서울대 들어간 거는 너 부모가 이 과외를 하고 니 공부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럴 때 뭔 소리야? 우리 부모님 내한테 학원 안 보내줬는데 그렇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나 이야기 안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끝발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무작정 공정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면 그거 불공정한 거예요? 아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지 자가용 몰고 다니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닌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데 취직했으면 그거를 불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좋겠다 야. 그러면은 뭐 강원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 기사 있었잖아요. 네, 강원랜드에서 네. 그럴 때 그걸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강원랜드에서 취업을 하기로 된 사람이 중간에 백으로 들어오는 낙하산 때문에 취업하기로 된 사람이 탈락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탈락한 것도 그걸 불공정, 공정이라고 따지는 것보다는 재수 없는 케이스죠, 사실은. 왜냐하면 중간에 새치기 들어오는 애가 없으면 자기가 되는데 그거는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뭘 소나기가 쏟아지면 내가 재수 없다고 왜 하늘은 공정하지 못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이야기하다가요. 궁금한 게 팩트라고 하면은 어떤 절대적인 사실을 이렇게 밝혀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게 뭐 내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이 밥을 많이 먹었는데 먹는 거 엄청 밝히는 여성이 있는데 또 젊은 여성이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런 여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팩트 체크해라. 너 진짜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돌아서 가지고 다 개워내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식증 뭐 이렇게 이 병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병을 진단한다고 그러지 팩트 체크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많이 먹으면 살이 쪄야 된다 라는 통념을 가지고 네. 있고 그 통념에 일치되지 않는 어떤 주장을 하거나 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치 저 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가장 쉽게 놓는 생각이 뭐냐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패널로 오신 분 햇님을 보고 제가 햇님은 참 미인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분이 황 박사님 팩트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 야 인간아 그게 지금 팩트 체크를 왜 해야 되냐 내 눈에 봐서 이쁘면 이쁜 거고 내 눈에 봐서 안 이쁘면 안 이쁜 거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럴 때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나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기준이나 틀에 의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이야기하거나 공정함이 정해져야지 내가 제대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저는 팩트 체크 유스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은 왜 저 팩트 체크를 하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그리고 그게 이런들 어떠려 저런들 어떠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니 줄기세포를 하나를 만들었던 7개를 만들었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야 저분은 사기를 쳐도 확실하게 치는 완전한 확신범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그 일 자체가 본인이 팩트를 체크한다고 해서 그 사기가 무슨 큰 차이가 대세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팩트 체크를 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또는 이 사람을 죽여 마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부터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를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런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제기할 때 이 공무원이나 정부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 문제 제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주로 네가 문제 제기하는 건 나도 공감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 지적하신 거는 자기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성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강구를 하시고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안을 찾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은 이 국민이 위험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을 가져서 날뛰는 사람들 뒷바라지 하라고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을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걸 인식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수한테 지금 대안을 제시를 안 해서 지금 문제 제기만 한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다시 응답을 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이후에도 회의 나가면 공무원들이 교수가 뭐라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 인간들이 지 할 일을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자문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공무원들이 교수들 위원회에 집어넣고 자문위원이라고 집어넣는 건 다 자기들 이미 다 판 깔아놓고 덜러리 씌우기 위해서 교수들 끌어모았으면서 그러면서 이 자문위원들이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들 면피하는 데 써먹는 용도로 지들이 지 입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아닌 척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는 그건 공무원들이 지 책임 회피할 때 하는 소리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거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게 이제 언론의 세뇌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 없이 문제만 제기하는 게 이 지식인들의 뭐 어쩌고 문제가 하는 거. 그 기자들이 가장 상투적으로 써먹는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권력의 앞잡이로 열심히 노력하는 기자들이 가장 잘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여쭤보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정의에 대해 또 공정 얘기를 하면서 뭐 절대선이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난 참 재밌어요. 그거 이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열받는 거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냐라는 걸 한번 질문을 던지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아까 김성태 딸의 KT 입사라든지 네. 뭐 권성동 의원이 관련된 강원랜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뭔가 채용이 불공평하다. 또 뭐 학교에 들어갈 때 입학이 불공정하다. 이럴 때 얘기하시는 그 참 웃긴 게 학교 들어갈 때 입학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거, 그 정유라 뭐 그 사건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뭐 이대나 연대나 심지어는 서울대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는 입시가 공정했기 때문에 실력만 있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인데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으면 우리는 공정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버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흔히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알 수가 없. 받았겠죠? 알 수 없다. 그럴 때 아니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면서 서울대 월급 받고 그걸로 가지고 애가 먹고 살았고 네. 또 애가 그 돈 가지고 학원 다녔으면 아버지 도움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 도움 받은 거예요? 아버지 도움 받긴 했네요. 받았네요. 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 이 교수인데 서울대 못 들어간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아버지 도움을 안 받아서 서울대 못 들어간 거예요.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서울대 못 들어간 거예요.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럴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된 거는 마치 뭔가 그렇네요. 뒷구멍이 뭔가 있을 거고 못된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놀라운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잘 된 게 잘 됐다라고 믿는 거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낙하산으로 이 김성태 딸이 KT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 KT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어려웠을까요? 자기는 공주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히 네. 당연히 들어왔어. 네. 공주니까 공주님 무조건 입사시켜 해가지고 입사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걔가 그 회사에서 다니면 계속 주위에 있는 동료나 사람이 공주 대접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직원 취급을 할 수밖에 없죠. 없죠? 그러면 그 공주님은 어떻게 돼요? 힘들죠. 힘들죠? 그럼 자기가 왜 그 회사를 다녀야 돼요? 왜 다녀야 돼? 이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 같은 인간은,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이 KT 좋은 회사 다닌다고 명함도 주고, 그 월급을 받아야지 먹고 살고, 부모님도 내가 모실 수 있고, 빚도 갚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성태 딸은 KT 다니면서 본인이 다니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 쓰든 200만 원 쓰든 300만 원 쓰든 그걸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어차피 아빠한테 받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 나가봐야 별 들어오는 것도 없진 않겠어요. 그렇죠. 나가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김성태 딸이라도 위에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이 팀장도 있어가지고 내한테 틱틱대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뭐 위에 임원이야. 야, 걔 좀 잘 봐주라 그렇지만은 네. 과장이나 팀장이면 얘 떨거지 같은 애 우리 팀에 와가지고 지금 일은 안 돼가지고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요. 다 힘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그 딸이야. 네. 왜? 자기 여기 다닐 이유가 없는데 다니고 있는데 그냥 힘들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하니까 잽싸게 아니 딸 번듯한 직장에 다닌다고 이 남편 잘 만나는 데코레이션 하는 용도로 KT를 이용했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내가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그건 좀 그렇죠, 그죠? 네. 멋있게 데코레이션 하면 강남에 번듯한 미용실을 가가지고 화장 잘 받고 머리 멋있게 하면 더 이쁘게 해서 더 잘 팔려갈 텐데 왜 KT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하냐? 네.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인정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절대적인 선으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뭔가 저 사람이 내가 차마 바랄 수 없는 거를 저 애가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 사람이 상당히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서 KT 입사는 진짜 궁극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 같지만 김성태 딸한테 KT 입사는 진짜 쓸데없는 짓을 그래도 내가 시집 잘 가는데 조금 데코레이션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정의니 불공정하니 난리를 치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일이에요. 권성징악의 논리에 되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공명정대해야 되고 그 권력을 사적으로 결코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통념적인 그런 거죠. 훌륭하신 말씀이죠. 공자님 말씀처럼. 그런데 실제에서는 그 반대가 작동을 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철저하게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는 거지. 그 권력을 공적인 목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분 있으시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우리 아주 청렴한 공직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 네. 왜 그러냐면 목민심서 이래서 가지고 그 공직자의 자세 이거를 널리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항상 제가 저분이 공직자에 계셨으면 그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쓰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있으셨을 때는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으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다산 선생을 지금 폄하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이, 다산 선생은 당신이 공직에 있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왜? 아니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로맨스. 네. 그리고 내가 기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동네 강진 그 주위에 있는 강진업에 있는 업 도사가 있었는지 업장이 있었는지 뭐 누가 있었는지 잘 현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라 이 또 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 꼴을 보니까 이거 통탄할 노릇이에요,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어요? 제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죄인이라뇨. 기양간이네. 지금 그렇죠. 기양간 몰락한 한때는 잘 나가는 이 관리였으나 네. 이제는 완전히 갓떨어진 그 죄인 취급을 받는 그 관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보였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게 목민심서예요. 네. 그런데 그런 그 권성징악 논리를 그
자연스럽게 가진 사람들한테는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피해의식으로 네. 있으니까 김성태 딸이 KT에만 안 들어갔으면 권성동이 밀어넣은 그 사람이 강원랜드에만 안 들어갔으면 그렇다고 지가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네. 마치 잠재적으로 마치 내가 못 들어간 것 같은 그 느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산 선생도 본인이 그 상황이 있으니까 목민심서를 쓰시게 된 거지.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주장자 공격이 오히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주장자 공격이라는 게 뭐예요? 예, 논리학에서 네.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을 때 그 네.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공격을 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아, 이 사람이 부패했다. 이 사람이 그렇죠.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아주 천박한 논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데가 우리나라 언론. 그 다음에 심지어 연세대학교도 그 논리를 내한테 썼어요. 황상민이 강의 가면 뭐 시간당 200만 원 강사료를 받는다더라. 아니 나는 내 시간에 그만한 가치를 내가 부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쟤는 돈 벌러 다니느라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강의를 못했다. 뭔 소리야? 아니, 그러시던 분들이 이 김영란법에서 교수님들 특강비 100만 원 이렇게 한도 정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속으로는 그래도 그분들이 다행이다. 뭐 내가 어차피 못 받는 거 쟤들 뭐 많이 받는 거 그거 못 받게 만들어서 다행이다 이 마음으로 아마 그 법 만드는데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공직자도 아닌 아무 관련이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김영란법 거기에 대상이 되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국회의원도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웃긴 게 교수가 어디 가가지고 강의하는 거를 얼마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값을 정해준 이 희한한 나라. 그러면서 뭐 장관이든 뭐 대통령 한 사람이 본인이 퇴임하고 나서 10만 불을 받니 100만 불을 받니 이러면서 그거를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뉴스로 쓰는 그런 나라가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 정권에서도 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김태우라는 수사관이 감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퇴출되는 과정에서 반박이 일어나고 아 이것은 나가 민간 사찰하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나를 탄압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하는 일은 그걸 반박하기보다는 아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미꾸라지다. 예. 그렇죠.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민간 사찰을 하는 게 문제다. 사실은 되게 코미디 같은 게 마치 이 청와대 이번 정권에서는 뭐 민간 사찰하는 DNA가 없대요. 무슨 DNA는 민간 사찰이고 뭐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DNA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무슨 새로운 생물학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민간 사찰이고 공적 사찰이고 사실은 민과 공을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다. 그리고 민정에서 감찰을 하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이 청와대가 멍청하게 감찰 요원들을 박근혜 시절에도 MB 시절에도 감찰 요원을 활동했던 사람을 그대로 썼던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인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 인사를 잘못하는 거는 그건 매년 청와대가 하고 있는 짓이다. 왜? 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아는 거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편가르기 하는 것밖에 판단을 못한 게 우리가 사람을 쓰는 기본 방식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공은 편가르기가 되는데 널공은 편가르기가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실수했다.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꽉 대놓고 이야기했으면 깨끗하게 우리가 청와대에서 감찰 요원들을 그렇게 쓴 게 진짜 잘못됐네요. 싹가리 해야 되겠네요. 그랬으면 괜히 지난번 MB 정부 때 장관하고 했던 사람을 괜히 이 정부에 부총리까지 시켜가지고 그게 뭐 소득주도 성장이 맞니 안 맞니
안에서 자정질환을 일으켰던 그 상황에서도 훨씬 깨끗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른 채로 그때그때마다 진짜 어설프게 지금 대응을 하니까 운동권 논리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엉뚱한 욕까지 얻어먹게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네. 그 청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네.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 조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잠깐만요. 청와대에서 청원을 받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좀 잘못된 이해인가요? 아니 그게 청와대에서 청원을 받는 게 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래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나라, 보통 민주주의가 활성화됐다, 소통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주로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뭘 많이 하나요? 실제로는 뭐 타운홀 미팅, 그래서 실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해결해주는 걸 하지, 따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거는, 그냥 민원만 듣는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론을 청취한다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듣는 거는 뭐 청와대나 권력기관이나 또 이런 데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또 민원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식으로 변질이 돼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국민청원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할 때는 야,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치 조선시대의 신문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고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울림으로써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 정신을 내세웠다. 이런 이야기 역사책에 간혹 한 구절씩 표현하죠. 네. 그런데 신문고를 주로 어디에 설치했는지 아세요? 종로 사거리. 관청 안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쉽게 접근 못하게. 관청 아니에요? 그게 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애민정신이라고 또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사기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랬을 때 신문고 설치도 아무나 그러면 억울하다고 가가지고 그 북을 두드렸냐. 그 북 두드린 인간 잡아가지고 곤장을 친 게 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신문고를 두드려가지고 억울한 사정이 해결된 게 실록에 있다 없다. 관청 안에 있는 북을 어떤 미친놈이 들어가가지고 두들렀는지.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문고 두드려치 호소를 하면 그래 이번에는 개나 소나 다 이 청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나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법이나 무슨 청원제도나 이런 것들이 결국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렇죠. 이 통치자가 얼마나 내가 이 관대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쇼를 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국민들이 또 쇼에는 아주 우리는 약하잖아요. 네. 그 권력의 속성이 워낙에 선이 아니라 악 쪽에 가깝다면 그럼 우리가 아니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권력의 속성이 선이 아니라 악에 가깝다니 당신 뭔가 지금 권력에 한이 맺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니 본인은 권력하고 좀 멀리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권력에 가까우신 분은 권력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선한 것이요.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 말은 권력을 가지면 선하다는 것을 내는 거고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권력을 악으로 취급하는 이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권력이 청와대 청원제도라도 있으면 또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예를 들면 뭐 낫죠? 왕정보다는 최소한 네.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니 공화정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왕정보다 공화정이 낫다. 뭐 그거는 공화정으로 권력을 잡은 네.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왜
왕정이 공화정보다 나은지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왕정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거의 우리 여왕님을 모시는 시절에 살아봤으니까 여왕님이나 여왕님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완전히 진짜 거의 지랄 발광하는 짓을 할 때는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화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아진다라고 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왕정이 있던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거 사실은 그때는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시절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인구 10만 명 중에서 이 나름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민은 기껏해봤자 20%가 안 됐거든요. 나머지 80%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시절에 또 그걸 또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지는 상당히 착각이 많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공화정이라는 것은 진짜 폭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다중에 의해서 견제를 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놓은 정치제도지 그것이 뭐 또 악에 반해서 선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우정치라고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봉건 왕조제에서 그냥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냥 나도 한 표 행사할 때마다 나라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이기는 한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 선거 때나 보면 왕을 보는 듯한 그렇죠. 마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새로운 왕을 선출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있는 한은 이 문인만 민주주의지 실제로는 왕조 체제하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심리 상태에서 별로 벗어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나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거에서 시민이라 안 하고 우리는 국민이라 그러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네가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해.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밝히고 대통령을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한 건 너는 대학에서 잘림나는 죄를 지었어.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총장이라는 인간이 그걸 겉으로 그 이유를 내세우지 못하니까 뭐 날 보고 교수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겸직금지 위반 이걸 내놓고 그거를 테뉴 있는 교수를 잘라도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입 하나 뻥끗 안 해요. 왜? 지가 잘릴까 봐. 그거는 이 마치 주식회사 일반 회사에서 지 잘릴까 봐 옆에 있는 사람 잘려도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는 회사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에휴, 지 안 잘리기를 바라는 저 사람들이 뭐 같은 동료, 교수, 학자 무슨 학자예요? 하자지. 우리는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을 뉴스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황상민 TV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때때로는 본인이 진짜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생활하는가 아니면 반노예화된 상태에서 스스로 세뇌화된 어떤 좀비 같은 상황으로 살고 있는가 또 그것이 자본의 논리가 됐던 권력의 논리가 됐던 자기의 논리가 아닌 누군가의 종의 된 심리 상태로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리고 진짜 내가 깨어있는 인간으로 사는가 돈의 노예가 됐던 자리의 노예가 됐던 아니면
먹고 살기 있어. 포도청,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 때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은 이야기하지만은 더욱더 독재를 그리워하고 독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웃기는 게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민주주의의 앞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를 뺐다고 해서 만치 이 나라를 북한 김정은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빨갱이다 이러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분들은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실제로는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또는 권력의 앞잡이로 본인이 행세를 할 때 가장 본인의 삶이 뿌듯하고 멋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라고 믿는 분의 심리 상태로 지냈다. 저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인 거죠? 그렇죠. 차라리 권력이 바뀌고 우리 여왕님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험한 꼴이 됐구나. 곧 이 나라가 이 북한 빨갱이한테 넘어가겠구나. 그 마음으로 조용히 있다가 이제 북한 빨갱이한테는 안 넘어가지만은 북한 김정은이가 남쪽 나라로 방문을 한다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 나라를 우리가 넘겨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태극기 들고 나오는 분들,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무시해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헷갈리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뺐는데 이 민주주의는 그럼 무슨 민주주의인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독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놈의 나라는 독재자를 민주투사인 것처럼 꾸미다가 이제는 민주투사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 희한한 나라구나. 야, 그래서 이 나라는 겉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그 단어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면의 뜻은 완전히 반대로 될 수 있는 흑백을 구분을 못해서, 흑백을 구분 못하는 거는 사실 중국의 덩소평이 했던 말이거든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 치만 잘 잡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빨갱이든 빨갱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편이면 빨갱이가 아니고 남의 편이면 빨갱이다. 이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하면 일단 권력을 잡으면 무조건 지난번 다른 편에 있던 인간들은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그 정권이 끝날 전까지는 결코 사면을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술 마시고 지금 황상민 TV는 황상민 소에즈가 되는 거죠. 네. 네라뇨. 사실 홍카콜라인데 홍카세주라고 이야기한 건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과연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귤 상자 속에 귤 집어넣지. 니처럼 귤 상자 속에 돈봉투 집어넣고 아니 이분이 받은 귤 상자 안에는 귤이 없었어. 돈만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에. 본인은 또 그 봉투 받고도 상자 받고도 안 받았대. 예, 대정번제를 먹으면 지금 본인이 소주를 마시고도 콜라를 먹었다는 그 느낌이 나나 봐요. 네, 그래서 홍카콜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본격 술주정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상민 TV는 그러면 술 안 드셨죠? 네. 저는 방송 끝나고 술 마실 거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워밍업 하는 방송. 예. 그래서 홍카콜라는 홍카 소주가 맞다면 황상민 TV는 황상민 TV. 그런데 우리는 무슨 술 마시죠? 아, 소주도 이제 못 마시겠네. 그 소주. 막걸리 마셨어요. 아, 막걸리 마셨어요? 그래요.
우리 막걸리, 생막걸리. 술을 안 마셔도 그 술 마신 분위기에서 이 방송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술을 안 마셔도 술 마신 분위기로 방송할 수 있는 황상민 TV.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황심소가 황상민 TV를 개국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언해 우리 삶의 멘토 역할을 한 황심소가 이제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